23번 문제로 갑시다. 23번 문제. 23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왜요? 왜 곤란해지는데요? 23번 문제는 어디선가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를 다 어디서 많이 봤겠지. 23번 문제는 제가 굉장히 의도적인 냈습니다. 지난주 문제하고 봐봐요. 똑같지? 한번 봐보세요. 좀 이따가. 지난주 문제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근데 지난주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 똑같은 문제인데. 여러분 이제 민법만 개론만 하는 게 아니라 민법도 하고 뭐 공법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가볼게요. 틀린 거 모두 고른 거 그렇습니다. 기억, 할인율이 상승하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증가한다. 할인율하고 현재 가치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러면 감소죠. 감소. 틀렸습니다. 기억. 틀렸네요. 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저당 상수, 저당 상수와 같은 말 연금의 현가 계수의 역수 맞습니까? 맞네. 디귿 현재 10억 원인 토지 가격이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10년 후 토지 가격, 10년 후 토지 가격 미래 가치. 토지 가격 10억 한번 나왔으니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 그러면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OX 5. 틀린 거 고라는 겁니다. 틀린 거. 리을 앞으로 5년간 매년 3천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예상된답니다. 그럼 여기는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연금이죠. 연금입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은 이제 연금이고, 그다음에 현재 가치. 연금이 현재 가치죠. 그럼 연금이 현재 가치면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입니까? 현재 가치 계수입니까? 현재 가치 계수죠. 현재 가치. 현재 가치 계수. 그래서 틀렸습니다. 미음 잔금 비율의 상환 비율을 곱하는 겁니까? 더하는 겁니까? 더해서. 더하면 1이죠. 더하면 1.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기억 틀렸고 니을 틀렸고 니음 틀렸으니까 답은 몇 번인가요? 2번입니다. 2번. 60%도 못 맞췄으니까 제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요 24번 문제로 갑시다. 마음 편하게요. 늘 마음 편하게 먹고 나는 합격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합니다. 24번 문제도 다 맞춰야 되는데 논리를 여러분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틀리셨네요. 24번 문제. 자, 보게요. 타임스케줄 한번 그려볼게요. 3년 동안 매년 말에 1,000만 원씩 현금 수입이 예상되고 3년 후에 처분 가격이 1억 원인 예상되는 임대용 분산의 현재 시점의 가치는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 뭐 임대용 분산 나있지만 현재 가치 구하라는 소리야. 그러면 3년 동안 얼마씩 1,000만 원씩 현금 수입 발생한다. 현금 수입. 이 부동산 이렇게 했는데 이 부동산의 지금 현재 시점의 가치를 구해보는 거야. 그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 현재 가치. 그러면 이 분산이 3년 동안 현금 수입이 얼마씩? 1,000만 원씩. 그럼 1,000만 원, 또 1,000만 원, 또 1,000만 원 들어오고 3년 후에 처분할 때 얼마? 1억이라는 소리야. 그럼 이거 현재 가치 만드십시오. 그 말하고 똑같아. 현재 가치 만들라고. 그럼 이 1,000만 원씩 3번 현재 가치 만들죠. 연금의 현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1억은 일시불의 현가. 그럼 끝나잖아요. 그럼 여기는 1,0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 몇 년짜리? 3년짜리. 얘는 1억 곱하기 일시불. 일시불의 현가 계수. 1번, 2번. 그럼 1번 1,000만 원. 1,0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가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네. 단 적용 가능한 자본하는 기수. 이 문제를 풀 때 적용 가능한 자본하는 기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기수는 2.48. 그럼 여기다 2.48 하는 소리. 2.48. 이렇게. 자, 2번 1억 원 곱하기 얘는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일시불.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0.75. 얘는
2,480. 2,480만 원이고 얘는 7,500만 원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렇지. 끝났네. 두 개 더 하니까. 그럼 9,980만 원. 9,980만 원. 그래서 9,980만 원.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어린 걸 내가지고 진짜 짜증나 미치겠네. 막. 그림도 내고 그림도 두 개나 내고 시험지에다가 뭐냐고. 계산 문제 이렇게 많이 내고 짜증이 확 나네. 이 쉬운 것을. 자, 걱정 말아요. 다 합격 오신다니까. 합격에 오시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25번 문제. 25번 문제도 의외로 많이 틀리셨어요. 이러시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네. 틀린 거 고르겠습니다. 자, 틀린 거 고르겠고 저는 3번 지문을 보고자 합니다. 3번. 순환가법은 현금 유입액이 현금 유출액보다 크면 투자하는 방법이다. 뭡니까? X입니까? X죠. 순환가법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순환가법은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금 유출액의 현가보다 크면 투자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순환가법이 나오면 무조건 뒤에 현가가 나와야 된다 했잖아. 현가 안 나왔잖아요. 그럼 틀린 거지. 응? 그런데 어디다가 그렇게 고민을 하시고 몇 번이 답이냐 도대체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럼 1번 내부순위법은 내부순위하고 요구순위 비교하잖아요. 내부순위이 요구순위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 2번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면 투자는 있습니까? 투자 가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투자 가치가 있죠. 4번 순환가법에서는 가치가산을 성립되지만 수익성 지수법 내부순위 가치가산을 성립하지 않는다. 순환가법만 가치가산을 성립한다. 순환가법만 가치가산을 성립한다. 그러잖아요. 4번은 너무나 옳은 말인데 여러분들은 4번에다 답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4번에다가 가장 답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일부러 그렇지 않고는 4번에 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 옳은 거 골라다든지 틀린 거 고르겠는데 옳은 거 고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4번에 답을 할 수 없잖아요. 순환가법만 가치가산을 설립한다. 순환가법만 가치가산을 설립한다. 2번 해서 이제 100번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98번 했다가. 그래서 이제 오늘 유난히 뺀질거리네. 자, 5번 여러 투자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순환가법과 내부순위법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26번 문제로 가죠. 26번 문제. 오늘 야간반은 문제를 아직 제가 안 만들었는데 문제에 있는 문제에서 할 건데요. 기출 문제를 약간 변형시켜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간반에 와서 한번 보시라고요. 그럼 기출 문제 주면 여러분이 많이 맞춘 거 한번 보게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 지문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것저것 볼 필요 없어. 그냥 얇은 거 기출 문제 계속 보는 거야. 그게 답이라고. 자, 26번 갑시다. 선생님 나 야간 안 볼 거야. 오바이트 나올 것 같아 진짜. 예? 26번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요령. 26번을 여러분들이 잘 못 풀어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계산 문제인데 요령을 하나 알기 위해서 지금 문제를 낸 거예요. 이 문제를 보는 순간 그러면 여러분은 답을 2번 아니면 4번이라는 게 알아야 돼요. 답이 2번 아니면 4번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3번하고 5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3번하고 5번. 자, 틀린 거 고르겠거든요. 틀린 거. 그럼 틀린 거 고르겠으니까 왜 그러면 3번하고 5번은 답이 될 수 없냐면 3번 세전연금 수익 승수하고 지분 배당률 역수예요. 역수라고. 그러면 세전연금 수익 승수가 4면 지분 배당률은 4분의 1이니까 25%예요. 둘 다 옳은 말이 된다고.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의미하셨죠? 그러면 2번하고 5번 역수입니까 아닙니까? 역수. 2번하고 5번이 역수. 얼마나 많이 했어요. 순소득 승수하고 한원율이 역수 관계 있습니다. 했잖아요. 우리는 역수.
저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력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2번하고 4번 역수가 성립한 거 봐봐요. 순소득 승수가 8입니다. 그러면 환원율은, 그러니까 환원율, 종합 환원율, 뭐 자본 환원율 다 똑같아. 환원율 종합이 나오든 자본이 나오든 똑같다고. 그럼 이게 8이면 얘가 8분의 1이라고. 8분의 1이면 12.5%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둘 중에 하나가. 그러면 여기 순소득 승수 요거 구하면 여기에 8이 나오면 그건 종합자본 환원율은 12.5%가 나와야 돼. 의미 아셨죠? 그러면 요것만 풀어보면 여기 순소득 승수 하나만 구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다고. 이런 문제를 실제로 줬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역수관계는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역수관계가 성립하는 거 안 하는 거 보면 돼. 그럼 성립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야. 괜히 1번 갖고 시비 걸지 말고. 예? 그러면 순소득 승수만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의미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순소득 승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가 순소득 승수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럼 순소득 승수는 어떻게 구하냐? 총투자액을 순용업소득으로 순용업소득으로 나눈 거죠. 순용업소득, 순소득을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알면 됐는데 총투자액은 40억이라고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순용업소득, 순소득만 알면 되잖아요. 그럼 순소득은 가능총소득부터 나가는데 요 가능총소득인데 요 조자를 붙여, 조자.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조자 넣은 거야. 혹시 시험에서 가능저소득이 나오면 이게 가능총소득이라고 이렇게 출제한 경우도 있었으니까 가능총소득하고 가능저소득하고 똑같은 말. 이 조자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헤맸구나, 힘들으셨구나, 저게 뭐냐 그러면서 그러셨군요. 조가 총입니다. 총. 꼭 이렇게 표현하시는 학자가 있어요. 우리 중개사 시험하고 감정평가 시험 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 부동산학과의 교수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꼭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가능 저소득, 가능 총 유효 저소득 이렇게. 근데 시험은 조자로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거의 대부분이 총이라고 나와요. 혹시 조가 나오면 저게 가능 총소득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순용업소득 구해야 되거든. 그럼 순용업소득은 가능저소득 10억입니다. 유효총소득은 8억입니다. 그럼 가능저소득 구할 필요 없어요. 순용업소득은 유효총소득 나왔잖아요. 그럼 유효총소득에서 뭘 빼면 돼요? 영업경비를 빼면 돼. 그럼 순용업소득은 유효총소득 8억에서 영업경비 3억을 빼면 되잖아. 마이너스 3억. 그러면 순용업소득 얼마입니까? 5억. 여기 5억. 그럼 8. 그러면 2번 답이 아니죠. 틀린 거 그랬으니까 답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이렇게 푸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풀어보게요.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는 금방 구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에서 순소득 승수는 그냥 나온다. 그러면 종합자본 환원율, 종합환원율은 순소득 승수의 역수니까 8분의 1, 그러면 12.5% 이렇게도 되고, 요거 구할 때 이제 수식으로 구해볼까? 수식은 순용업소득을 뭘로 나눈다? 부동산 가격, 총투자액을 나눈다. 순용업소득 5억, 부동산 가격이 얼마입니까? 40억. 그럼 12.5%. 맞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역수, 순소득 승수의 역수니까 8분의 1. 그래서 12.5%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부채 감당률 갑시다. 부채 감당률. 그럼 이제 요건 지워버리고, 부채 감당률 수식은 알고 있어야지. 부채 감당률의 수식은 순용업소득,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하는 거죠. 정식으로 써드려야 되겠다. 어쩌면 여러분들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 순영업소득 아까 얼마 나왔던가요? 5억. 부채 서비스는 2억. 그럼 2.5. 됐습니까?
자, 3번 세전현금 수지 승수.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뭘로? 세전현금 수지로 이렇게 나눈 것이다. 지분 투자액은 선생님 없는데요. 그렇죠. 총 투자액이 40억, 저당 투자액이 28억, 은행 돈 28억이야. 그러면 지분 투자액이 얼마일까? 12억. 그럼 세전현금 수지는 순용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는 거야. 그럼 순용업소득이 아까 얼마 나왔어요? 5억. 순용업소득 5억. 부채 서비스에 얼마? 2억 빼죠. 그럼 얼마일까? 3억이네. 3억. 맞나요? 3억. 네? 4. 자, 5번. 5번은 지분 배당률. 5번은 지분 배당률. 지분 배당률. 다른 말로 지분 환원율. 수식은 세전, 현금, 수지, 나누기 지분 투자액, 나누기 지분 투자액. 네? 그럼 세전현금 수지 3억, 지분 투자액 12억. 그래서 몇인가? 25%. 이렇게 해도 되고 4분의 1을 해도 되고 4분의 1 역수니까. 그래서 답이 4번 나왔습니다. 요령 아시겠죠? 시험장에서는 이것만 풀면 돼. 이거 보는 순간 요거는 일단 제껴버리고 순소득 승수가 나오면 요거 환원율이 있는가 봐. 역수가 있는가. 그럼 두 개 역수 성립했다. 이게 만약에 10 나왔다 이거예요. 환원율이 10 나왔다. 여기에 그러면 10%다. 그러면 옳은 말이야. 둘 다. 역수가 성립해버리면. 그럼 역수가 성립해버리면 둘 다 옳은 말이니까 풀 필요가 없다. 근데 얘가 지금 순소득 8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종합답은 환원율이 8분의 1이거든요. 요거 8분의 1. 8분의 1이니까 그러면 12.5가 나와야 돼. 그러면 12가 나왔잖아요. 그럼 둘 중 하나 답이야. 여기 종합답은 환원율이 틀릴 수도 있고 순소득 승수가 틀릴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중 하나 답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좀 같은 논리로 세전현금 수지 승수하고 지분 배당률이 역수니까 세전현금 수지 승수가 4 나왔으면 지분 배당률은 4분의 1이야. 그럼 25% 둘 다 옳은 말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4번하고 5번은 절대로 풀 필요 없고 2번만 풀어보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27번 문제로 갑시다. 27번 문제.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렇습니다. 27번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자, 답이 몇 번 나왔습니까? 27번? 1번 아닌가요?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부채 상환 비율을 낮추면, 그럼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을 낮추면 돈을 조금만 빌려주겠다는 소리죠. 그럼 주택의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죠. 감소. 대부 비율,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을 높이면 돈 많이 빌려주겠다. 수요 증가. 낮추면 수요 감소. 그 답이 1번이야. 2번 융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대출자의 금융위험은 뭐한다? 증가한다. 돈을 많이 빌려오면 못 갚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3번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차입자는 고정금리 저당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나요? 맞잖아요. 물가가 상승할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차입자는 고정금리가 더 좋은 거지. 4번 변동이자를 적용하는 융자는 대출자를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이거 몇 번 했네요. 옳은 지문인가요? 네. 5번 동일한 조건일 때 대출 초기에는 고정이자율 저당이 변동이자 저당보다 이자율이 더 높다. 역시 여러 번 봤던 거잖아요. 자, 28번 문제로 가죠. 28번 문제는 지난주에 그래프 그리고 난리 났었죠? 그렇지. 그래도 공부라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다 맞추지 못한다는 거죠. 자, 28번 문제 제가 이제 그래프 볼게요. 언제나 가운데 있는 것은 원리금 균등이다. 그러면 첫 번째가 저당 잔액이 요거. 첫 번째 그림이 저당 잔액입니다. 저당 잔액은 대출 잔액이야.
대출잔액 0. 이제 기간이 흘러가겠죠. 기간. 자, 만기. 여기가 이제 만기입니다. 만기. 그럼 만기 지나면 대출 10억 받았다. 그럼 10억에서 만기가 지나면 다 갚아버리겠죠. 이렇게 되는 게 있다. 이게 원금균등이야. 원금균등은 10억을 빌렸다. 10년 동안. 그럼 1년에 1억씩 갚아나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감소해. 왜?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게 원리금균등이고 밖에 이렇게 있는 게 차증식입니다. 차증식. 그러면 기억, 여기 이제 기억이잖아요. 기억은 이거 뭡니까? 차증식이죠. 차증식 기억이. 니은 원금균등. 디귿 아니 니은 원리금균등. 디귿 원금균등. 됐습니까? 그래.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요. 밑에 그림은 저당 지불액이죠. 저당 지불액이 뭐래요?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환액. 여기에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환액.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이 항상 만기까지 일정한 게 있어. 요금 이제 만기다. 항상 일정한 게 있죠. 이게 원금균등.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감소하는 게 있죠. 원금균등. 점점 증가하는 거 있죠. 차증식 이렇게 되죠. 차증식. 그래서 이제 니을, 미음, 비읍 이렇게 순서로 니을, 미음, 비읍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미음, 미음은 언제나 똑같아. 원리금 상환이 언제나 똑같아. 원리금 균등. 그러면 니을은 차증식. 저당 지불액이 증가잖아요. 차증식. 이거는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감소. 원금 균등. 그러면 기억은 차증식이고 그다음에 미음은요. 원리금 균등이고 답은 몇 번이고? 4번이고. 제 생각은 여러분이 다 맞출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인이가 합격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으니까 가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저는 일요일 날 밤에 갑자기 목포를 갔다 왔습니다. 상가집에. 밤에 갈 때는 모르는데 아침에 올 때 보니까 밖에 색깔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노랗게 익어가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시험 끝나고 나면 더 예쁠 것 같아. 가을 속으로 들어가세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예? 여러분 오늘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평상시하고 뭐 다르게 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반응이 영 안 좋습니다. 뭐 석별의 아쉬움이 그렇게 진합니까? 뭐 사람이 만났다 헤어지고 그러는 건데 그거 갖고 그러십니까? 아, 점수가 낮아서? 그럼 야간에 오시라니까요. 야간에 오셔서 95점씩 한번 맞아보시라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29번 문제. 29번 문제 나와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마 이런 거 풀어봤는데 또 한번 또 풀어보는 거야. 1회 때인가? 1회 때에서 이거 봤어. 1회 때. 동영 모의고사 지금 5번째 보잖아요. 1회 때 이런 문제 봤다고. 그래 또 풀어보게요. 올해는 주택이 나올지 아니면 상가가 나올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시험은 31회 때 주택을 줬다고. 주택의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 구했고 작년에 32회 때는 출제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어떤 게 출제할지 모르죠. 그러면 주택하고 상가 중에서 주택이 더 잘 나와요. 주택이 2번 나오면 상가는 1번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31회 때 만약에 31회 때 상가가 나왔다. 그럼 올해는 100% 주택이야. 근데 31회 때 주택이 나왔으니까 상가가 나올지 주택이 나올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상가든 주택이든 다 풀 수 있으면 돼요. 자, 상가입니다. 이 상가. 상가든 주택이든 담보 인정 비율은 요 담보 인정 비율로 가면 상가 가격, 주택 가격에다가 담보 인정 비율을 곱해 주는 거야. 담보 인정 비율 기준으로 가자. 그럼 융자액은 상가 가격에다가 여기다가 융자액 곱하면 안 되죠. 융자액은 상가 가격에다가
담보 인정 비율, 대부 비율을 곱해버리면 유흥장이 나와요. 그 상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10억. 곱하기 담보 인정 비율 60% 0.6. 그러면 6억까지 빌려주겠다는 소리야. 담보 인정 비율만 보면. 근데 은행이 좋아, 이 상가에 현금 흐름을 보자. 그러면 내가 6억이나 빌려주는데 이 상가가 과연 순용업소득이 얼마인가 보자. 그걸 가지고 이걸 다시 조정해 보겠다. 그게 부채 감당률 기준입니다. 그 부채 감당률 기준은 부채 감당률을 가지고 유흥자액을 결정하겠다. 담보 인정 비율 기준은 담보 인정 비율을 가지고 유흥자액을 결정하겠다. 그러면 부채 감당률 기준은 세 개를 써놓고 나누기 하면 돼요. 일단 부채 감당률 기준으로 유흥자액을 구한다. 그러면 차입자의 연간 소득이 아니라 이 상가의 순용업소득 가지고 하겠다. 그럼 순용업소득 나오는 거. 순용업소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적용해야지. 부채 감당률 기준이니까 담보 인정 비율은 담보 인정 비율을 써먹는 거고 부채 감당률은 부채 감당률 기준은 부채 감당률을 써먹는 거고 여기서 이제 부채 감당률 나오겠죠. 부채 감당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상수? 저당 상수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세 개 써놓고 나누고 또 나눈다. 이러면 돼요. 예?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이제 순용업소득은 얼마? 1억 4천. 순용업소득은 1억 4천. 그럼 여기다가 1억 4천이라고 씁시다. 나누기 부채 감당률 몇입니까? 2. 2로 나누면 그럼 이건 7천인가요? 7천 나누기 0.1 그러면 7억. 큰 금액 작은 금액? 작은 금액. 그래서 6억. 근데 기존 대출금이 1억 있네요. 그러면 6억인데 1억을 빼면 얼마일까? 5억. 응? 2번.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다 맞춰야 되는데 딱 3분의 1을 맞추셨네. 3분의 1은 위에 틀리셨어요. 다 맞춰야지. 애석해. 안타까워. 자, 30번으로 갑시다. 30번.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옳은 거. 그렇죠. 1번. 1번입니다. 1번. 저당 이체 증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MPTS 그래요. MPTS는 먹이지 소유권 그랬거든. 이게 먹이지 소유권이란 말을 잘 안 들어봤어요. 이게 저당 집합물의 소유권입니다. 저당 집합물의 소유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먹이지 소유권, 저당 집합물의 소유권. 소유권이죠. 그러면 요 1번 지문은 먹이지 소유권이 저당 집합물의 소유권 이거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 왜? MPTS는 전부 다 투자자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MPTS는 저당 집합물의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 채무 불이행 위험, 조기상환 위험 전부 다 투자자. 이전된다. 하자 없습니다. 옳은 지문이에요. 1번이 답이야. 2번 MPTB의 먹이지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이전되고 먹이지 소유권 투자자에게 이전됩니까? 발행자 같습니까? 발행자 가지고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이전되고 투자자가 보유한 게 아니라 발행자가 보유한 게 아니고 투자자에게 이전되고 이렇게 나왔지. 3번 MBB의 조기상환 위험과 채무 불이행은 투자자가 하도 똑같은 말을 만들어서 더 이상 만들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만들어? 똑같은 말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니까. 4번 MBB는 채권형으로 초과담보가 필요 없고 미안합니다. 콜방 가능 불가능? 가능. 근데 불가능이라고 했잖아요. 틀렸습니다. 5번 다계층 증권은 지분형 증권으로 구성된다. 다계층 증권 시험은 혼합형이죠. 혼합형이다. 그리하여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그럼 정확히 10분만 쉬었다가 10문제 풀도록 할게요.